네, 8월 1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였죠? 네. 네. 여지없이 저 나오는 날 왜 이렇게 또 힘들게 또. 그러게요. 황 팀장 오실 때마다 시장이 특히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지난번에는 선물에서 안 좋더니만 또 오늘은 또 현물에서 또 엄청 안 좋네요. 네, 일단 안 나와야 되나?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황 팀장이 시장을 바라보는 황 팀장의 그 뷰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자, 일단 오늘 3,200선도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선방한 거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오늘 매도를 갖다가 현물을 2조를 넘게 했잖아요. 네. 한번 일단 시장 점검을 좀 해봐 주죠.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객관적인 것만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정도 현물에서 매도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나마 이제 선물 매도만 나온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은 안 나오면 현물만 안 나오면 선물은 언제든지 다시 되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현물에서도 많이 쏟아졌고 이번 주 내내 사실 지금 보니까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팔았네요. 여기 보시면 2천억, 6천억, 1조 6천, 1조 8천 오늘 거의 뭐 클라이막스 찍듯이 2조 7천 정도 팔았고 그죠. 선물은 중간에 뭐 조금 사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그렇죠. 수량이고 오늘 선물도 8천억 정도 또 사긴 했죠. 선물은 다행히 좀 막판에 좀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저는 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또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해볼 만한 시장인 한 10월 정도까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가 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같은 날은 오늘같이 지수가 하락하거나 종목이 빠져서 심각하게 하는 날은 뭐 간혹 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주 있진 않겠지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가진 종목과 가는 종목 간에 소외되는 이 느낌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일단 첫 번째 들고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 네. 이거죠. 그리고 지극히 대형주는 안 오르고 뭐 이딴 종목이 올라라는 말이 종목이 오를 만한 게 이유가 좀 있을 거고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차트 해석 불가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때려 맞았습니다. 일단은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 개파락이 여기서 한번 쾅 나왔죠. 하이닉스입니다. 쾅쾅 나오고 오늘 양봉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일단 단기 바닥 정도 예상하고요.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두 번의 큰 개파락은 투자 차트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정도 두 번의 개파락은 한번 사는 자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쾅쾅 나오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좀 밀린 것들은 한번 해볼 만 10만 원 깨졌을 때 10만 원이라는 이제 또 라운드 피겨 가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개파락 두 번에다가 10만 원 깨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은 뭔가 다를 것 같고 외국인은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네, 특히 기관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컨셉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현금이 있고 했으면 10만 원 깨지면 일단 바텀 피싱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생각들을 분명히 했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양봉의 결과가 났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딱 이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어제 모습이랑 비슷하죠. 삼성전자가 어제 모습이에요. 하이닉스에. 네,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면 이 큰 게 개파락 두 개가 큰 게 빵빵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거래량까지 많이 실렸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볼게요. 네. 뭐 여기 최대 거래 대금하고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꽤 많은 거래 대금이 실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면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뭐 던질 사람은 많이들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거는 큰 개파락 두 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시나 양봉이 나오면 약간의 되돌림 반등 정도 그래서 두 번의 개파락 나오기 직전인 한원은 78,000원 그래봤자 4,000원이네요. 하이닉스는 여기니까 11만 원 정도 언저리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 정도 내외예요. 삼성전자는 5% 정도일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크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는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흐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선물에서도 어느 정도 막판에 되돌림 반등 나왔고 추세적인 선물의 매도도 지금 거의 박스 하단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단기 반등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산 넘어 산이죠. 다음 주 보면 다음 주에는 뭐 FOMC 연준 의사록 발표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도 있을 거고 테슬라 AI 데이 같은 이벤트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뒤로 가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또 있기 때문에 인플레라던가 아니면 뭐 금리라던가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취약한 구간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오히려 악재에는 더 민감하게 반영하고 희한하게 또 이럴 때는 또 악재 뉴스들이 또 쏟아져 나와요. 오늘 그러게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뭐 갑자기 플랫폼 규제한다는 이야기 또 쏟아져 나온 것처럼 희한하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호재거리가 나와도 다 묻혀버리고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굳이 저는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는 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손절 구간을 지났고 손절 구간을 지났고 버텨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적당하게 차익 실현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한 가격이 오지 않는다 그렇죠. 해도 네, 그게 중요해요. 반등 네. 지금의 단기 반등 고점에서는 매도를 해서 일부분 매도를 해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서 투자 수익을 그렇죠. 얻는 게 낫다. 네, 저는 기회비용 차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앞으로는 기회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과연 여기서 부러졌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지. 제일 부러졌느냐. 불안한 거는 그거죠. 이거예요. 좋아. 지금은 버티는데 네. 문제는 더 사고 싶어도 저점 매수 이게 과연 저점일까?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부러졌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다행히 어제 좀 힌트가 좀 나왔죠. 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무너질 때도 어제 기아차는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기아차 보면 어제는 근데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엄청 혼란한 거 비해서 사실 기아차는 그냥 그 자리잖아요. 잠잠해. 잠잠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보면 상대적으로 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팔았지만 어제 1조 7천 정도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한데 봐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 총 매도 수량은 2조 7천 정도입니다. 매도 금액은.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2조 4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대부분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판 거예요. 네, 삼성전자를 판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2천억 정도 팔았어요. 2조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2천억 오늘은. 2천억 팔았죠. 네, 어제 8천억 팔았고 어제는 하이닉스 8천억 팔았고 오늘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보면 이런 느낌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이 클라이막스라고 치면 다음 주는 좀 매도 수량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혹시나 아침에 좀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변동수 작아서. 근데 오늘 4%, 3.3%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단타라기보다는 좀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게 저가가 왔으니까. 네, 저가가 왔으니까.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이런 개파락 팡팡이거든요. 이거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현금 보유자분들한테는 저가에 살 수 있는 또는 장기 투자의 시작으로 해서 한번 첫 입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다만 이제 분할 매수 뭐 한 5분할로 산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물량은 4불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2조 3천에다가 하이닉스가 2천억이니까 뭐 한 2조 6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전체 매도가 2조 6천, 2조 7천 정도 되니까 거의 두 개 집중이 된 거예요. 반도체를 지금 매도하고 반도체를 있다. 완전 매도를 한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1조 8천억을 팔았는데 아마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가 8천억에다가 삼성전자가 1조 7천이니까 2조 5천. 근데 두 개 합친 게 2조 5천인데 어제 실제 수량은 1조 8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산 거죠. 뭐 기아차를 샀든.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역으로 해석을 하면 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역으로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순환매가 네, 바뀌고 있다. 바뀌었죠.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주도주가 어떤 주도주인지는 아직은 조금 희미하죠. 희미한데 일단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의 자금들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워낙에 두 개가 블랙홀처럼 수급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 두 개가 빠지니까 종목들이 쫙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죠. 그 돈이 이제 다른 종목들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된다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에 큰 상태인데 거기에 빠져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게 좀 여러 군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긍정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조금 다르게 물려 있었던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다르게 물려 있었던 종목들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아직 희미하다. 예. 아직 분명히 예. 드러나지 않아. 왜냐하면 어제만 해도 그게 이제 차기 주도주가 결국에는 자동차, 네, 전기차. 혹은 전기차와 네. 관련된 2차 전지 이쪽이 되지 않겠냐가 대부분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기아차가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하락을. 네. 오늘은 오늘 좀 개별주들 종목들 중에서 보면 뜬금없이 훅훅 빠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을 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빠지니까 이거 담보비를 메꾸려고 또는 그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동조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뭐 팔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투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 맞느니 그냥 여기서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더 싸게 팔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고 오늘 장중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파락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것들 특히 다음 주 화요일은 동시효과에서 파란불이 많이 보일 겁니다. 분명히. 반대매매. 네, 반대매매 때문에. 그러면 심하게 빠져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한 마이너스 7, 8% 이상 특별히 뭐 시장에 그 종목의 주말간의 뉴스에 크게 없는 것들은 개파락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한번 흔히 말하는 말로 줍줍해보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화요일 오전을 노리자. 네, 그렇죠. 화요일 오전에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요일.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시장이 그날 삼성전자가 그날도 밀리면 그날도 밀리고 종목이 그날도 망가지면 시장을 좀 이제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수도 있어요. 선물이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9월달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제 다음은 9월달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있지만 좀 강하게 밀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양쪽을 벌려놨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옵션 가격에 영향이 옵션 가격이 많이 높지 않아서 변동성이 엄청 크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거기다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명분 삼아서 때리기 좋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다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상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보면 이게 미국 시장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수로는. 어제는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죠. 네, 많이 어제 빠졌죠. 한 6%, 7% 가까이 빠졌죠. 네. 근데 미국 전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의 흐름 전체 지수 보면 우리나라 지수 보면 우리나라는 또 유독 좀 심하게 밀렸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몇 번 말씀드린 한국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좋은 거는 반영이 잘 안 네. 되고 나쁜 거는 중국 거 반영되고 미국 거 반영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다 반영해서 다 빠졌더니 정작 유럽 까봤더니 별거 아니었네라고 올라가고 다음날 우리나라 이제 닭 쫓던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 가진 분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화요일 이후 지금 지난주에 그 갑자기 급반등했던 것처럼 갭 상승했던 것처럼 다시 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있죠. 네. 그렇죠. 충분히 갭을 메꾸기 이유 위한 없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유 없이. 당연하죠.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셨던 공매도가 이제 또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가격 메리트도 분명히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과매도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 갑자기 일시에 청산하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어려울 거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장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 음봉 나오긴 했지만 차트 보여주시면 혼자서 도야청청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냥 혼자 그렇죠. 아무 일 없듯이.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아직 뉴스긴 하지만 그런 뭐 미국에서 그
공장 생산 시설 뭐 갖추는 거에 네.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이재용 했죠. 이제 부회장 사면하면서 속도 낼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투자들도 그냥 성장주 중에서 돌고 돌아 편한 건 2차 전지거든요. 스토리도 되고 실적도 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하니까 여전히 그 명분 삼아서 빠진 돈들을 그냥 돈은 이제 팔아서 돈은 현금이 있는데 뭘 사긴 사야겠는데 기회는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기관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큰 자금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섹터가 뭘까? 덜 빠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편하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제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상방과 하방을 같이 경계심을 갖고 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상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거. 단기입니다. 단기로. 네, 단기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살려면 아니 지수 종목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지수가 쓸려 내려오면서 그냥 쓸고 내려와 쓰나미처럼 쓸고 내려온 거고 다음 주에 반등 줄 때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들이 빨리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 편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많이 내렸다고 해서 그냥 가만두시면 안 되고요.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만한 걸로 재편을 하고 선택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종목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저라고 지금 뭐 마음 편하게 방송하겠습니까? 저라고 뭐 이제 계속 뭐 대형주 안 한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종목장들 많이 종목 다 밀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동안 중소형주는 더 많이 밀리잖아요. 더 대형주가 많이 이렇게 밀리면 시장 밀렸죠. 자체가 네, 밀리는 것도 많죠. 뭐 버티는 것들도 종종 있긴 했지만 결국은 종목들을 깔아놓으면 오늘같이 뭐 하락 종목수 훨씬 많으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회복할 때 이제 빨리빨리 회복하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 낌새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화요일장에서 네.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네. 중심이 될 텐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침에 반대 매매로 인해서 급격한 그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네. 종목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6, 7%씩 뭐 빠지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무조건 다 빠진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떤 기준으로 그래도 펀더멘탈이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음봉 대량 거래가 아니라 이게 장대 음봉 나온 애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한 5% 이상씩. 근데 거래량이 평균 대비했을 때 적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락률은 큰데 평균보다 거래량이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가진 본인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 뭐 한 7, 8% 하락을 맞았다. 근데 거래량은 이번 주 평균 거래량 대비 큰 게 없다. 하는 건 다 투명한 거거든요. 그냥 꼴 보기 싫어하고 그냥 매도 던진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상승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일단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좋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은 크게 시장에서 그게 뭐 당연히 뭐 재료 하나는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함수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실적은 그냥 하나의 어떤 한 재료 정도, 뉴스거리 정도. 실적이 좋으면 좋은 뉴스 하나 나왔네. 그냥 그렇게 인식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올라갑니다. 그런 컨셉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변수들도 많고 그런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갭 하락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던 종목들 이것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단기로. 네. 오늘 또 개파락이 나왔으면 더 좋고. 오늘 금요일도 개파락, 다음 주 화요일도 개파락. 근데 보유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오히려 굉장히 가슴 아픈 구간이거든요. 개파락 두 번 맞으면 사실 멘탈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팔고 싶을 거야. 그죠? 더 떨어질까 봐. 네, 더 떨어질까 봐.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때고. 그렇죠. 네, 역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을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 인터넷 게시판 가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 안 들어가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얘는 이제 거래량도 많이 실리긴 했지만 개파락 두 번 나왔으면 특히나 이제 8만 원에 있던 게 특히 변동성 적고 안정적이고 뭐 배당도 주고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빠져버렸으면 지금 8만 원에서
한 8% 정도 빠졌잖아요. 8% 정도 빠진 건데 사실 개별주 7, 8% 정도는 아주 오늘 제 느낌 뭐였냐면 중소형주들 한 3% 빠지면 언제든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거든요. 아 근데 삼성전자 아까 3%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진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보수적으로 보신 분은 다음 주에 양봉 나오면 사실 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아예.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혹시나 개파락이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바텀 피싱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가 네. 그냥 그쵸?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왔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잖아요. 지금도 괜찮은 가격인데 대형주들은 이 장기 추세를 한 번에서 V자로 뚫고 갈려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워낙 무거우니까. 네,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는 좀 재미없는 흐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횡보를 할 거라고 보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단기에 네. 그 떨어졌고 네, 급락을 그렇죠. 했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질 때 IT하고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빠질 때 기가 막히게 튀었던 게 셀트리온이거든요. 바이오. 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신호? 좋은 네, 신호. 좋은 신호라기보다는 바이오에게는 좋은 신호.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신호.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순환이 되고 있다는 신호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공포는 뭐냐면 주식으로 돈을 못 벌겠다. 다 빠진 거. 네. 완전 시장이 무너지겠다. 네. 그냥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그 공포를 언제 느꼈냐면 2018년 10월에 느꼈습니다. 삼성전자 무너질 때. 그때는 다 밀렸어요. 모든 종목이 다 밀렸어요. 그때 제가 공포를 어떤 느꼈냐면 주식으로 못 벌겠다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생각을 뼈를 각인을 시키려고 이메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 스스로 계속 볼 수 있는. 볼 수 있게 메일 주소를 그때 날짜로 해가지고. 네. 그때 사실 주변에서 뭐 인터넷 사연들 봤을 때 이제 많이 뭐 CFD 깡통 계좌들 많이 나오고 속출했다는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8년 10월 달에도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고 나고 나니까 또 깔끔하게 또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뭔가 자금의 순환 과정이 해야 또 새로운 판이 짜지고 또 새롭게 그렇죠.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가 있는 한 주식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주가 하락했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 지금 뭐 한 10%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팔고 홧김에 다른 뭐 제약바이오 사가지고 한 반년 고생한 거를 이틀 만에도 만회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잘하시고 멘탈 관리 제일 잘하셔야 돼요. 멘탈 관리 제일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주식 빠져서 손 놔버리는 거. 그렇죠. 정말 차라리 주식을 팔고 떠나던가, 팔고 떠나시던가 깔끔하게. 아니시면 공부해서 붙어야 되지. 지금 잔고에만 이렇게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이도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식 경력만 늘어납니다. 실력은 하나도 안 늘고. 맞아요. 네, 지금 그걸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충격, 쇼크를 받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만사가 다 그냥 보기도 그럼요. 싫거든 주식이. 네. 그러면 빨리 본전 올라오면 정리하겠다라는 분도 있고, 몰라, 내 손해 보더라도 네. 더 이상 보기 싫어. 네.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떠난 분들이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미련이 올라오죠. 생기거든. 오죠. 내가 그때 당연하죠. 그러면 안 안 됐었는데 됐습니다. 그죠. 하면서. 희한하게 팔고 나면 정말 그 신경질적으로 팔고 나면 차트가 좋아 보여요. 그게 멘탈 관리인 거죠. 이게 멘탈 관리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 좋은 것만 보다가 이런 게 그렇죠. 이제 되게 당황스러울 텐데, 오랫동안 주식 해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 주식 시장의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한국 시장이 원래 그래요. 아니, 한국 저도 시장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리만 부도나고, 네. 야 진짜 그냥 어느 날 그렇죠. 딱 갔는데 그냥 점하, 그렇죠. 점하를 4일을 아니 그것도 이런 중소형주가 아니라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한화, 대우조선해양 이거였는데 이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냥 점하 4일을 가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찾는 동안.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패닉으로 막뭐 난리가 났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렇게 그럼요. 올라오더라는 네. 거예요. 일단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저도 뭐 서브프라임을 몸으로 맞았고 저도 몸으로 맞았고요.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찾아오느라 하필 이게 또 있네요. 하여튼 그 주식시장이 이러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버는 거고.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해도 평범한 사람들도 이 위기를 그냥 멘탈을 잘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펀더멘털이 좋으냐 이거 사실 그렇죠. 이게 또 기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신뢰하고 믿고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못 버티거든. 불안해서. 이거 보시면 좀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한 20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좀 겪었을 건데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 분들 자 잠깐만요.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딨냐? 이거 좀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이게 제가 대학교 지나고 나서 군대에 있었을 때 계좌입니다. 위에가 서브프라임 한복판. 네. 서브프라임 한복판 위에 계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란색 67%? 네. 이제 파란색. 네, 이거는 다 하한가잖아요. 이날이 최저점이었어요. 서브프라임 공포가 어마어마했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 67%, 60%, 네, 네. 70% 손실이네. 네, 이때 다. 이때는 뭐 사실 제가 투자에 대한 논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주식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고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가서 월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월급 받아서 적금 대신에 주식을 적금을 지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치워져도 이거 하한가 맞았다는 거거든요. 하한가. 그랬죠. 네, 이때 다 이랬잖아요. 보시면 뭐 대우조선 해양이 다 이랬다가 대우조 나랑 같은 주주였네. 네, 이것도 있었고 그때 막 이런 바이오 회사들 뭐 이때 미래세대 전에 미래 대우증권 같은 것들 이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탐욕을 부려서 콜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봐보세요. 콜을 들고 있었다니까. 콜도 72%. 이거 물론 소액이긴 했지만 근데 아래가 보시면 이게 2009년 1월부터 5월이잖아요. 서프라임 지나고 나서 제가 이때도 계속 눈물을 머금고 계속 샀어요. 계속 분할 매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위에 것도 다. 근데 결국은 다 수익 내고 나왔어요.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어요. 반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야. 사람들이 창피합니다. 지금 이거. A라는 주식,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네. 예를 들어서 저렇게 폭락했어. 그러면 사실은 억울하지만 또 돈이 생기는 대로 저걸 사야 되거든. 네. 그래서 평단 낮추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팔 생각을 하게 된다. 팔 생각을 하죠. 네. 좋은 주식이면 저는 그때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좋은 식 아닌 것도 있어 이 중에는. 자 테마주들도 있고 잡주도 있네. 잡주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올라올 때는 다 잡주 우량 상관없이 다 밀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맞아요. 그건 맞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근데 계좌를 보여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죠? 위로가 되네. 근데 마이너스 70에서 반대로 다 40만 다된 거죠. 네, 본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냉정히 좀 말씀드리니까 사회초년생들한테 말씀드릴 뭐냐면 이런 거 한 2번 겪으면 멘탈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네. 하긴 저도 네. 그 서브프라임 그때 사태 이후로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아니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사이렌 소리 그 있잖아요. 네. 그 뭐야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 뺑뺑뺑뺑 HT에서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점화. 그때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매도 물량 쫙 네. 쌓여 있고. 네. 근데 지금 서브프라임 있었고 그다음에 남유럽 사태 있었고 그 그렇죠. 피그스 국가들 있었고 피그스. 그때 막 그리스 엄청 욕했잖아요. 걔네들 다 막 복지만 하고 막 일 안 하려고 한다 해서 엄청 욕했었는데 결국 다 올라왔고 조상이 망쳤다고 우리 그렇죠. 맨날 그랬지. 그래서 했었고 그다음에 뭐 테이퍼링 텐트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보면 다 주가는 다 올라왔었어요. 근데 다만 지수는 올라왔는데 종목들이 안 올라온 케이스도 있으니까 물론 종목의 피킹, 이제 종목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량주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저 항상 이제 보면 사실 올해 내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뭐 이제 저 완전 저가 매수 맞죠. 구역이죠. 네. 지금 구간에서는 해볼 만하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좀 근데 걸릴 것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단기로 수익을 내겠다 하면은 삼성전자를 하지 말아야지. 그죠. 네. 네, 그죠. 네. 장기로 해야 네, 뭐, 좀 크게 벌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이제 엉덩이 싸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누가 더 네. 튼튼한 멘탈로 네, 그렇죠. 버티느냐. 네, 이제부터 엉덩이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그렇죠.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느냐. 요 그림은 진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또 나옵니다. 대량 거래와 대량 거래. 네, 대량 거래와 대량 거래. 탐욕에 쩌든 상승, 그다음에 공포에 쩌든 거래량. 이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보셨다가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개별 종목으로도 접근하면 또 다른 매매법이 만들어지거든요. 파생해서 주식의 매매법이나 트레이딩은 다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는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할 말 없었는데 뭐 또 제 네. 치부까지도 드러내면서 아니 또 한참을 뭐 이렇게 뒤지더니 결국 뭐 네. 하나 좋은 거 근데 좋은 거 보여줬어요. 그죠, 네. 예, 가장 시각적으로 그렇죠? 네. 저 비포 애프터 딱 보여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항상 이런 날 올 때마다 제가 핸드폰에 즐겨찾기로 그러니까 저 캡처 사진이 언제냐면 2008년도 캡처 사진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 부적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적이에요, 부적. 항상 탈출할 수 있다. 뭐 어떤 위기가 와도 그렇기 포기하지 때문에. 말자. 네,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환율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반도체 가지고 있는 외인들이 이제 매도했다 치고 네. 이제 새로운 신규 세력들이 좀 네. 사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네, 지금 네, 환율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 1170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식도 사고 환도 차익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팔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은 전자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다만 이제 환율이 여기서 급등하려면 굵직한 자금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 뭐 조금은 사더라도 지금 판 것만큼은 다시 되살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 차익과 주가 차익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이런 금융위기가 사실 금융위기도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 지금 근데 네, 제가 약간 호들갑 떠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점 몇 프로, 그러니까 지수가 빠진 네, 거는 네.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지. 그래도 한 4, 5% 이상 그렇죠. 종합주가 지수가 종합지수가 빠져야 4, 5% 폭락이다 빠져야 이렇게 폭락이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삼전 하이닉스 이 지수가 많이 반도체가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거죠. 체감상 그렇지, 체감상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빠져나간 돈들이 지금 셀트리온 쪽 치고 올라오고 자동차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아직 살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매력적인 주식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2017년, 18년 하고 지금 하고의 차이점은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나면 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팔아도 살만하고 매력적인 섹터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수급은 퍼지고 다시 환율은 조금은 환율이 예측하기 더 힘든 거 아시죠? 환율을 예측은 정말 어렵지. 무의미하다고 봐요. 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제 주식 사면서 환율 내려가면 환차익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우리 한국 경제 어떤 리스크가 그렇죠. 있을 때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 환율 그 이코노미스트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방송 인터뷰하면서 대외적인 변수, 국내적인 변수는 없대요. 단지 없죠. 그럼 추려하는 게 이유는 없는데 환율이 올라. 그러니까 그냥 추려하는 게 외인들이 워낙 많이 매도를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네. 심리적으로 그냥 심리적으로. 그게 그런 거죠. 이유가 되는 네.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 정도더라고요. 지금 뭐 수출은 뭐 증가량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기는 있고. 늘어나는 거고 영업이익도 뭐 엄청 폭삭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본국으로 지금 뭐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 이제 본국으로 이제 원하는 송금 수요가 조금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 만한
뭐 주식을 빨고 나간 그 정도 맞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인버스, 뭐 곧보스로 이제 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네. 그 일각에서 이것도 걱정을 해요. 작년에도 이래다가 상당히 네. 일단 이 인버스 자체가 상당히 좀 불리한 투자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불리한 게임이고 인버스 같이 이런 파생 ETF는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일별로 일주일, 가니까 일주일 정도가 제일 좋고요. 지금 뭐 인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들 곧버스를 수익이 가지고 없을 계신 것 분들 같아요. 한들 한 4~5% 정도 났을 겁니다. 네, 엄청난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오늘 종가 무렵에 인버스를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막상 사고 나니까 잘못 샀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만약에 삼성전자 반등해버리면 별로 인버스 재미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인버스 차트 보면 사야 되는 차트 아니냐라고 하는데 인버스는 차트 맞지 않고요. 저는 인버스 차트 해석도 안 하고 저는 인버스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그냥 가지고 가지고 있지. 있지.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인버스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떨어져라 기원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인버스 몰빵 아닌 이상 내가 주식하고 인버스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인버스 가지고 있는 인버스를 비중 베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인버스 그거 얼마 있는 비중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방 떨어져라 해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떨어져라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 업의 특성상 인버스는 절대 사지도 않고 권유도 안 합니다. 차라리 현금. 그리고 이제 계속 현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계속 현금을 계속 부르짖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는 건 지난번 얘기했던 20% 정도? 20~30은 갖고 30%? 있으면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는 사보기 참 좋지 않았느냐.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그 매매 들어온 거 보면 봐볼까요? 오늘 양대 시장 들어온 거 보면 오늘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도 많이 들어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포스코 많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셀트리온 제약 외국인의 매수가? 네, 그렇죠. 네. 양매수, 기관 외인 양매수. 외인과 기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나쁜 종목들이 아니에요. 네. 잡주들이 아니라 굵직한 종목들도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가리네. 그 표현 영화 뭐였죠?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영화처럼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민식 저 부당거래. 신세계. 신세계에서죠. 부당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괜찮다고 보고 보시면 셀트리온 어제는 셀트리온이었고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러고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도 흐름이 좋았던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이었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2차 전지 하면 주로 소재 쪽이 네. 좋았었는데 오늘은 뭐 오늘 흐름은 그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네, 좋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글쎄요. SOE를 봐볼까요? SOE도 빠졌고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좀 올라 그동안 좀 많이 밀렸었네요. 많이 밀리다가 이거는 밀렸다가 이제 좀 이제 저가배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가배수 들어온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보면 여기 있죠. 이런 거 여기서 갭 2번 더 하나 둘 이것도 갭 2번이잖아요.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가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뭐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도 오늘은 뭐 가시면 어쩔 수 없이 쓸려 내려왔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압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상황들 보면서. 근데 저는 뭐 아시겠지만 신흥 SC를 여전히 좋아해가지고 왜 저는 이 종목과 사랑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삼성 SDI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계속 이게 삼성 SDI에 네. 납품하는 회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이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주도주 섹터로 나올 거는 이제 좀 화요일서부터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잘 안 보인다 이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했던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장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5월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각 당별로 이제 막 경선 주자들 이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관련된 인맥주들은 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아까 말했던 뭐 이런 게 올라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뭐 국민의힘 관련 주식들 보면 제가 후보자는 거론 안 하겠지만
오늘 국민의힘하고 후보자 아니 이제 후보자들이 어떤 여럿이니까. 관련된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3.1기업공사 이런 것들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거래량도 많이 났죠. 실렸네. 예. 그다음에 경남스틸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각 당 주자별로 지금은 초기에는 인맥주들이 많이 튈 거거든요. 항상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초기에는 인맥주들 각 정당별로 그리고 나서 각 정당별로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되면 정책주들이 이제 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말도 안 되라고 해석하면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라고 해석하면 계좌만 속 쓰려요, 사실.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되는 시기가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오늘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정치 테마주가 난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갈 만한 데가 거기밖에 결국 없기 때문에. 돈은 뭔가 수익을 내야 되니까 만드는 거지. 만들어야 스스로. 되는데 그러면 시장의 자금들이 뭐 밸류에이션도 안 돼, 뭐 테마도 안 돼, 뭐도 안 돼 하면 더군다나 대선 테마라는 굵직한 대선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타 겪었잖아요. 몇 번의 대선과 그다음에 지방 선거 겪으면서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하면 희한하게 인맥주로 엮였다면서 올라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게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수급을 뺏어갈 겁니다. 뺏어갈 거고 이것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긴 뭐 그걸 1년 4년인가 4년에 한 번만 페스티벌이라고 번 표시하는 정도만 분들도 투자한다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드디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 오늘 같은 날 경남스틸 예를 들어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본인의 이제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매매들을 하세요. 그렇죠. 네. 돈 되는 주식,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 의견이다라고 하면 근데 일단 지금은 진보 쪽이 좀 더 주식들이 셀 것 같아. 호재가 좀 있어. 그러면 거기를 가요. 그러면 그날 하룻밤 정도는 내가 진보로 바뀌는 거지. 성향이. 뭔가 이 후보를 막 응원하고 주식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예, 전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난 주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연하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그렇죠, 네. 좀 뭐랄까 좀 이거는 좀 그런 분들의 영역으로 영역이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이런 오늘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냥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정치 테마주들의 난립되는 현상들은 연말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쪽에 수급이 약해진다는 그렇죠. 거니까 다른 부분은 조금 더 네. 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IT나 이런 쪽에는 수급 빼가지고 좀 하겠죠. 네, 지금 안 좋은 것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실적 좋은데 왜 안 가? 이런 소리를 계속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는 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냥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셔라라는 건 아니고 이런 오늘 같은 양상,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아질수록 정치 테마주들로 몰리는 또는 특정 약간 뭐 찌라시성 섹터 종목으로 몰리는 이런 과쏠림 현상들이 앞으로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거는 이제 정책 테마. 정책. 네. 네. 정책과 그렇죠. 관련해서는 정책 뭐 좀 관련돼서는 관심 해볼 가질 만한 만하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원전하고 건설주, 그것도 있고 뭐 저출산 이런 관련주. 것들인데 저출산 같은 관련주면 건 식상하죠. 뭐가 혜택을 받아요? 수혜를? 저출산이? 관련 주식들. 네. 저출산이랑 일자리들은 가장 단골이긴 하죠. 아 그래요? 네, 저출산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 관련 주식들, 그게 뭐가 있나? 사람인 HR가 이런 거. 아,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저 직업 중개해주고 네, 그렇죠. 이런 네. 것들. 네, 그냥 시장에서 어떻게 엮느냐 뭐 그 차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테마주들, 뭐 삼성출판사 이런 것들, 아이들 교재. 네, 아이들 교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쪽이 아니라 출산이 많이 된다라는 그렇죠. 상황에서의 그 시장 혜택을 볼수 있는 업체. 예전에는 아가방 컴퍼니, 뭐 그렇죠. 보령메디앙스, 지금 보령메디앙스 거래 좀 돼 있지만, 뭐 그런 종목들도 엮여 있고 그랬죠. 네. 참 테마 이거 관련주들 참 하는 것도 참 신기하긴 그럼요. 해요. 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우실 거예요. 연말로 갈수록.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네이버하고 카카오 얘기해 볼까요? 네. 그동안 우리 그냥 방송에서 그래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알리바바나 네. 텐센트처럼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도 이 독점 뭐 네. 규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에 네. 대한 우려, 그냥 뭐 먼 훗날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오늘 좀 기사도 상황을 나왔고요. 얘기해 주죠. 이제 플랫폼 회사들에 대해서 이거 중국 규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플랫폼 일단은 뭐 정치적인 거 빼놓고 그냥 일단 나왔으니까 네. 앞으로 주식에서 현상만.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되면 이제 더 과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좀더 높이겠다. 법인세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이제 순이익은 줄어들고 그러면 하여튼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는 거니까 규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직까지는 주가에 영향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하나의 섹터로 그냥 노이즈? 노이즈 정도로 정도, 봐야 될까요? 노이즈 정도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은 중립 의견입니다. 여전히 중립 의견이고. 지금 카카오 많이 조정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14만 원 아래쪽이면 괜찮다 그러지 않았나요? 14만 6천 원이니까 지금. 아, 6천 원. 야, 그 기어코 6천 원 아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격만 그 아래로 내려와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 네, 이 이슈로 만약에 뭐 다음 주에 한번 뚝뚝 떨어진다거나 공포수렴군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이 이슈로 사볼 만한 된 구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요. 네이버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기도 하고 상승 추세 가지만 거래량은 계속 죽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여전히 해볼 만한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지금 진입은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우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잘 나오죠. 오히려. 네. 그냥 하락의 빌미를 찾는 거죠. 시장에서는. 네, 하락의 빌미를 찾는 거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우리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좀 내렸으면 하고 바라는 그 세력과 네. 상승을 바라는 세력 간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심리 게임이죠 이게. 지금 주식시장은 참 게임 같습니다. 네, 게임 같아요. 자, 이 외에도 그 이슈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오늘 제가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오늘도 많이 밀리기도 밀렸고 오늘 카카오가 카프로가 상당히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한 4, 5%대 밀리다가 한 3%대. 얘도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뭐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안 좋죠. 주가가 빠지면 안 좋은 건 맞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하실 때는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거래량 빠질 때 거래량 없으면 또 사거나 버티거나 해요. 또 사거나 버티거나. 그리고 여전히 이 대량 거래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망가졌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는 물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치워내면서 가는 거죠. 여기서 팔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가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오면 다시 따라붙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손절 안 하고 무조건 버틸 거야 하는 분들은 저는 지금도 버티는 구간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회사에 그러니까 백광산업 말씀드리면서 이 카프로 말씀드렸던 건데 백광산업도 되게 초반에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이 보면 4,000원대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엄청 힘들었었어요. 이 구간에서도 여기 이 구간에서도 힘들었고 근데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인정받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화학회사에서 IT 소재주로 간 거. 근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빠지긴 했죠. 근데 이 거래량은 좀 의미 있다고 봐서 그리고 뭐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려버렸으면 오히려 좀 깔끔해지지 않았나 그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아래 꼬리 달았기 때문에 막판에 개별주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냥 하나 말씀하신 김에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 안 했었죠? 네. 네,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스토리가 재밌어서 강원랜드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강원랜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정선. 네, 정선에 있습니다. 정선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청정구역이라 그래요? 네, 2분기에 이제 내방객이 많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개선이 됐고 GKL이나 파라다이스 대비해서 거기는 외국인들이 와야 실적 개선이 나오는데 강원랜드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되게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당을 못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놀자 주식 중에 하나고
2, 3분기, 3분기 갈수록 편하게 지금 이제 배당 투자로도 꽤 괜찮을 것 같고 저 아마 주당 한 1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던데 배당 투자로도 괜찮고 지금 보면 강원랜드나 CGV나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나 다 이런 N자 패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적 개선이 명확하게 나오는 애들은 한번 사볼 만하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8월달 됐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리포트들이 배당주 투자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뭐 통신사들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대하면서 뭐 금융주들도 최근에 흐름 좋고 올랐죠. 네. JB금융지주 같은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주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매니저들이 배당주들을 사면 뭐 강원랜드 같은 거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스토리도 붙어 있고 뭐 배당도 붙어 있는 주식들인 거죠. 하반기 실적 개선도 개선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도 좀 지금 관해서는 되게 재미없죠. 삼성전자 이런 거 하다 이런 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불안해 보여. 이런 우량주 투자하시던 분들이 그죠. 볼 때는 이건 도박? 정말 불안한데. 그러니까 소액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액수가 좀 크다 싶으면 이건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 뭐 잘 감안하시고요. 네. 그 CJ제일제당 한번 네. 좀 봐주세요. 제일제당은 근데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지금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게 그거고 오늘도 계속 결국은 여기 대량거래 터지면서 여기 이제 추세 하단까지 왔는데요. 이 대량거래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대량거래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에서 또 오늘 기사 나왔던 게 그 식료품 사재기들에 대한 기사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이 주식 역시 상승 추세 안에 하단 정도 있는 여전히 이 정도다. 근데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CJ제일당뿐만 아니라 다 괜찮은 종목들이 다 추세 하단에 지금 걸쳐 있어요. 네. 여기서 더 밀리고 선물 밀려버리면 한번 리스크 위기라기보다는 좀 이제 큰 하락이 현기증이 나는. 사실 오늘의 하락을 제 개인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하락은 했지만 짜증나는 정도였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않았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계좌나 주식시장을 봤을 때 느낌이 약간 토 나올 정도 쏠림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바닥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하락은 하락해서 짜증나는 정도지 뭔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진짜 바닥은 아직은 나온 것 만약에 진짜의 하락이라고 하면 아직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항상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뭐 언급한 이런 주식들 화요일 날 개파락 한다고 하면 이것도 다 매수의 관점으로 그렇죠. 이런 건 매수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단일가에서 하락률 높은 거 위주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반대 매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TS에서 시간의 단일가 하락률 오늘은 상승률 위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하락률 위주로 검색해 보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글쎄 되게 사실 말씀드리지만 되게 위험한 매매 방법입니다.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식시장의 한 파트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뭐 소액으로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그 주식의 어떤 경험을 좀 늘리시는 그렇죠.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라 참 하루 힘드셨을 텐데.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또 주식시장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요. 네. 일단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이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좀 기분 찜찜하게 끝났죠. 이번 주 시장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뭐 반도체 순환 시대 한 주였다.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다.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의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오늘 장 마치고 바라보니 결국은 오늘 어마어마한 물량의 매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매도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 몸으로 이들로 다 전가가 되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다른 섹터로서의 확산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이번 주중 시간을 통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알게 인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짐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정말 한국 대표주로서의 어떤 긍지와 뭐 어떤 신뢰를 갖고 이걸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의 올해 1년 동안 매매 패턴을 보면 삼성전자 계속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제 느낌에는 CD 매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CD 매매가 이제 계속 분할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좋은 가격에서 팔다가 마지막 물량을 팔 때는 주가를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지 내가 매도 단가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가가 꺾여서 내려야지만 본인이 유리한 스탠스에서 재매수를 하더라도 유리한 스탠스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사실 뭐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들 좀 미끄러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지수에 차지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그리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이래 본 적이 없었던 사이즈다 보니 상당히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 영향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로지 담당을 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CD 매매가 맞다면 올해 외국인이 작정했던 분할 매도. 물량이 분할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하려고 작정했던 물량이 예를 들어서 40조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30조를 팔아놓고 마지막 10조를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나올 매물을 거의 다 소진했다. 네, 소진해가는 마지막 단계이겠구나. 이 단계 속에서 지수가 한번 충격파를 받을 텐데 이것이 삼성전자로만 오로지 다 감당하게 된다면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생각보다 건전한데 오늘도 실제로 바이오랑 2차 전지는 좋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의 시장은 좀 빠르게 다른 섹터군들에서는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더 하락할 것이냐, 이게 불안스럽잖아요. 혹은 네. 이제 반등해 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사실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기대하던 분들이 지금 7만 전자 돼 버린 게 충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뷰는요. 삼성전자를 대부분 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저는 포트를 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러면 언제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가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막 수치해 보면 어떤 의견은 좋다, 어떤 의견은 맞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디램이 쓰이는 이것에 대한 수요단이 정확하게 집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건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 기업들이 투자할지는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시대고 미래 시대에 데이터 서버 센터, 서버 증설은 당연할 건데 이것을 꼭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될지 1년 이후에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개념은 조금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있고 그래도 안정감을 갖고 적금식으로 꾸준히 사 모아가는 데는 적합한 주식일 수 있지 않을까. 이왕 맞은 자리에서 좀 아픈 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주로서의 이런 매력은 꾸준히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저가 구간 네.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제 손님이 전화 오셨었어요. 이제 기다리던 함치장에 얘기했던 그 시그널 나온 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배당주를 사시겠다라고 한다면, 배당의 매력으로 사시겠다면 제가 삼성전자를 사드릴게요. 많이 빠져서 사시겠다라고 하시면 하이닉스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낙폭카드는 확실하게 하이닉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 정도까지 매도 공격이 나왔는데 내일부터 산다, 뭐 다음 주부터 바로 산다, 이렇게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시간에 대한 어떤 조금 소지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진입했는데, 뭐 영원히 이 가격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자리까지 빠졌다라는 관점에 접근한다면 저는 하이닉스는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시장 흐름을 좀 생각해 볼까요? 월요일 날은 이제 대체 휴일이고요. 이후 화요일부터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오늘 더군다나 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이 또 쉬니까 이 안에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불안해가지고 더 이렇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마이크론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오늘 오늘 밤과 그다음에 뭐 월요일 밤도 봐야 월요일 될 또 정도로 그러네. 화요일을 봐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반도체를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를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오늘 장 끝나고 수급 체크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셨을 거예요. 다른 쪽까지 다 매도한 거. 오늘 아침에는 지수가 1.5%, 코스닥 2% 이상 빠지니까 이거 다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의 매도 수량은 계속 늘어갔지만 실제로 지수가 하방으로 계속 밀고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은 여전히 좋은 가격에서 팔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더 저는 사실 불편했어요. 이게 조금 더 불편했는데, 어쨌든 수급은 반도체가 다 담당했었다. 매도는 다 얻어맞아줬다. 그러면 다른 섹터의 온기는 서서히 좀 찾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섹터들로서의 좀 확산의 온기는 조금 기대해 보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그 그러니까 온기를 보이면서 상승할 만한 주식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분은 오늘 많이 빠진 주식이 뭐 화요일 날 뭐죠? 개파락에서 시작한다든가 했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잘 나가는 주식을 따라가야 된다 얘기도 있고. 그거는 극단적인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만약에 뭐 오늘 빠지고 월요일 아침에, 뭐 화요일 날 아침에 개파락에 산다는 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좀 꾸준히 홀드해 갈 수 있는 전략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중장기 투자로. 그렇죠. 좀 너무 극단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지수가 훼손되는 동안 2차 전지는 훼손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계속 올라온 종목이 좀 부담되신다 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삼성 SDI가 치고 가더니 지금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자기 자리를 지켜줬잖아요. 이 대장 3대장이 번갈아가면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요 안에서 트레이딩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먹거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내에도 트랙이 됐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왕 샀다가 들고 가는 전략이 됐든 2차 전지와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좀 차후에 하고요. 일단 단기 시장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결국 외국인에게 달려 있는 거긴 하겠지만 어떠한 것들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투심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큰 형이 얻어맞는 것을 봐버렸으니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자금이 다 개인들이 다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기 매수세라고 얘기했었던 우리가 그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크래프톤 그다음에 카카오백을 상장하면서 많이 이탈을 한 부분과 개인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삼성전자 쏠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소형단에서의 어떤 극심한 테마 매매 좀 요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되, 어쨌든 지수단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외국인이 2조 넘게 팔았는데 지수가 1.5% 선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수급적에서는 이제 좀 확산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환율을 좀 지켜봐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수급 싸움이다. 수급이 결과로 보여지는 지표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지금 조금 불편한 자리까지 와 있는데 1170원 가까이 됐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1200원 돼버리면 그때는 진짜 일단은 대피를 해야 되는 영역까지 가버릴 수도 있으니, 여기서 삼성도 이제 그만 매도가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상경해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1,200원이니까요.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환율로서 좀 증거가 돼서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수에 대한 큰 흐름보다는 아직 온기가 다른 섹터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이 일단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맥을 잡을지는 이제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고 연말까지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 지금은 뭐 이러저런 이유로 그래 반도체가 흔들린다 치자.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시발점 아니겠냐. 이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무섭고. 네. 제가 6월부터 장을 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6월장은 트레이딩, 적극 트레이딩 전략, 7월장은 경계, 8월장은 대피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아, 그런데 8월 초에 외국인이 이틀 동안 순매수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거기에 저도 현혹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 장은 트레이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물론 다른 섹터로 완전히 확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외국인의 매도 수량이 보여지는 것만큼의 타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를 꾸려놨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고 지금 반도체만 올인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부분이죠.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한 번에 부러지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외국인이 여기서 다시 사서 지수를 올리면 외국인이 남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 번에 부침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8월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했었는데 이 부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끝나고 어느 정도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어쨌든 매도는 거의 다 감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 파고가 지나고 나면 9월부터는 저는 다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장은 해볼 수 있을 만한 장이다라는 뷰가 그 딱 9월부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수는 좀 박스권 왜냐하면 8월에 팔고 9월부터 바로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 자체는 조금 박스권을 전제로 보겠지만 트레이딩 자체로서는 다시 가을부터는 좀 재미있을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9월부터 뭐 그런 어떤 분위기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그 팔았을 때 매도 클라이막스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지금이 시장이 꺾여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과도기에 변화라는 건데 이거 좀 긴 얘기인데 한번 풀어도 될까요? 조금 네, 제가 짧게. 지금 가능한 최대한 짧게. 예. 네, 조금 짧게 풀어보면 지금까지는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주식시장이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유동성이 예, 위해서. 유동성 돈을 풀어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려 달러를 풀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인프라 투자를 써서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변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종목이 변하고 주도주가 바뀌고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었고 아무 섹터나 사도 주식이 올랐었지만 지금부터는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하고 재정 투자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의 모습들의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이 바뀌고 섹터가 바뀌는 거지 지금 경기 상황이 여기서 불어서 끝난다. 이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이제 강세장에서의 횡보 구간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강세장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네. 이제까지의 강했던 종목, 약했던 종목이 좀 서로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강했던 것에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떠오를 것에 찾아서 이제 집중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요거 사실 근데 그것이 연말까지 바라보는 긴 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앞으로는 시장이 변하는 것이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좀 그런 준비의 꽃밭을 가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요 시점부터 좀 가을 시점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인프라와 관련해서 뭐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는 보지만 명확하게 어떤 것이냐가 아직 보이지는 않는다. 명확하게. 그렇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상원 통과됐는데 이것이 조금 작아요.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저 느낌에는 추가 인프라 투자안을 또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고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 사실은 지금은 주도주가 없어서 최근 1년에는 모든 섹터가 대형 주도주가 다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형주 주도주가 없잖아요. 다 모든 섹터가 최근 1년 동안은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주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변화는 진통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8월 이 한 달을 통해서 차기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는 주도주 이게 어떤 것이 될 것이냐를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조금 긴 호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부터 일단 중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워낙 1년 동안 높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또 얻고 싶은 자꾸 여기 유혹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바이오 트레이딩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인프라 투자로 변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쪽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오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러니까 약간 그 순환매 개념의 네.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테마. 네.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이 테마의 유효 기간이 너무나 짧았잖아요.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지금 모습이 좋은데 지금 들어갔다가 오히려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종목별 차트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이오 섹터는 그냥 바이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도 엄청나게 세분화됐잖아요. 뭐 바이오만으로도 순환매 돌 수 있는 테마가 신약부터 진단 개발 키트서부터 많이 있죠. 그렇죠. 뭐 백신,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여기에 이것과 별개로 있는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다 지금 뭐 다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줄기세포까지 포함돼 가지고 각기만의 자기의 매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의 군에서 이제 이럴 때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좀 매력도를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못 갔었기 때문이라는 점과 개인들이 오갈 데 없는 개인들이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던 자리에서 오늘 HLB 올랐거든요. HLB가 이제 뭐 왜 올랐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차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큰 마티형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앞서서 보여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굳건히 지켜주고 있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어져서 셀트리온 3사가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좀 잘 지켜내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좀 덜 피해를 얻을 수 있으니 이쪽은 해볼 만한데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어 간다면 왜냐면 올해 계속 코스닥이 좋았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바이오 안에서도 종목별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바이오라는 섹터 내에서의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나뉘잖아요. 네네. 분류가 나뉘는데 네. 그 분류마다 서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이런 관점이신 건가요? 순환매가 모두 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차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차트 대응이라는 거는 네. 어떤 모습일 때 우리가 이걸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건가요? 많이 빠졌는데 거래 터지면 거기서부터 의심을 갖고 나의 영역에서는 매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근데 바이오주는 대부분 모든 섹터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서 다 아래쪽에 와 있잖아요. 네, 지금 바닥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바이오주들 가운데서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곳 네. 이곳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자. 거래량 이거는 차트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 이후에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영역이 오는지 안 오는지 차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잘 맞는 차트를 찾아가는 거지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종목들이 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지 바이오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바이오 안에서 모든 섹터가 좋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오 가운데서 좋아질 만한 많이 네. 조정을 받고 네. 최근에 거래량이 트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반등할 수도 있겠다 보이는 여러 네. 지표들을 보면서 네. 뭐 거래가 차트 중심으로 보고 네. 종목을 픽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더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본인들이 매매 대응하실 수 있는 차트법은 다들 어느 정도 아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바이오가 이만큼 빠졌으면 한번 온다면 뭐 얼마나 더 빠지겠니? 네가 여기서부터 빠진다면 이런 관점이 바이오를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섹터로는 담아보겠다는 기본 마인드인 거죠. 네, 그렇다면 그냥 우리 편하게 네. 낙폭 과대 네,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 낙폭 바이오주를 네. 픽해서 기다려보자. 네. 네, 이게 저희 이야기가 쉽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왔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네. 지금 이 플랫폼 기업 가지고 사실 많은 수익을 얻었잖아요. 올해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플랫폼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모르겠는 영역인 게 예전에는 이제 핀테크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갖고 은행 업무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거든요. 이제부터 여기다 대고 또 핀테크와 금융시장을 다 잡아간다는 것을 네이버 카카오한테 자꾸 강요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판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나쁘다라는 기준잣대로 뭐 우리가 봤었던 뭐 퍼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접근한 네이버는 한 번도 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고 제가 만약에 인프라 투자로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은 주도주에 바뀌어서 컬러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전기차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가 맞다, 매도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갖고 계신다면 저는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이제 10월 뭐 이 정도 예정이 돼 있나요? 카카오페이 상장이 네네네. 이런 것이 모멘텀이 돼서 다시 반등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페이는 좀 작죠. 조금 뭐 사이즈가 좀 뭐 작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모멘텀으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크래프톤을 받고 카카오페이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카카오뱅크에서. 네, 카카오뱅크에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장이 워낙 수급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결국은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비겁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전략주로 포트에 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을. 네, 이제 이 기업을 좋게 보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굳이 살 생각합니다. 이유도 없지만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준비로서 꽃밭을 가꾸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그 있겠죠. 인프라 그럼 기대하시는 바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네. 좀 더 명확해져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기대하시는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어떤 쪽이에요? 인프라 관련?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인프라 다 아시잖아요.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딱 떠오르는 아니, 잘 섹터가 몰라요. 네, 건설, 조선, 수소입니다. 건설, 조선, 수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 1시간도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건설이야 당연할 것이고 이제 너무 뻔한 얘기가 되어버렸고 이제 조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요즘 있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수주가 들어왔던 것이 다 저 LNG 선이었거든요. 네. 이제 벌크선 컨테이너선 수주 들어와야죠. 이제 인프라 투자하면은 미국만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기 총리가 떠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통화 정책 할 건 다 해놨으니 제발 재정 정책 좀 하라. 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이 힘을 써야 되는데 유럽도 재정 정책을 안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까딱 잘못하다간 다음번 위기는 유럽에서 올지도 모르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시기에 임박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토픽은 이제 조선 건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인프라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프라 사업 그 말씀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긴 하지만 네. 그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재정을 써서 그 어떤 인프라 사업을 펼쳤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는 그 해당 섹터의 기업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 기본 틀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긴 얘기이긴 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장은 뭐 미국의 수혜를 받는 뭐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팝캣, 두산마켓이 뭐 대표적일 수도 있겠고, 진성 TC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너무 이제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제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충전소라든가 수소 탱크라든가 해서 효성중공업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아주 잘 맞물려 있는 뭐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긴 템포로서 지금부터 사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현대미포유선, 현대중공업지주라든가 현대건설은 저는 그런 포트 안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현대미포 조선과 관련해서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보시는 거고 네네. 건설은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네네. 보시는 거네요. 뭐 현대건설, 딱 현대건설이라고 탑픽이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운데 뭐 엔지니어링 상장이 될 수도 있지 그런 않을까라는 이슈가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뭐 하반기에 상장하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아까 피크아웃 논란도 좀 있었지만은 지금 상당히 좀 고점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잖아요. 제가 조선주를 바라보는 것은 되게 길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길게 본다는 거에 기간이 어느 정도세요?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화돼서 이제 전 세계가 인프라를 위해서 원자재가 이제 실제로 교역 물량이 늘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부터 빠지면 계속 적금식으로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가기에는 되게 좋고요. 제가 미국이 이거는 좀 되게 저만의 뇌피셜이라고 좀 하고 들어주세요. 네. 미국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낀 게 쉐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쉐일을 전 세계에다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산유국에다가도 갖다 쉐일을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다 팔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쉐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쉐일 그 LNG선 수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걸 사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팔기만 하고 나서 이제는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LNG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배를 LNG 연료로 쓰게 하게 된다면 쉐일을 영원히 팔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 배를 LNG 추진선으로 바꾸기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라는 이슈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친환경이라는 있다. 명분을 두고 그래서 배가 이제는 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배가 엔진이 휘발유에서 친환경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LNG 추진선이 이제 배가 그럼 엔진이 바뀌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배가 바뀐다고 한다면 상당한 오랫동안 조선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한 추구 전략을 상당히 오랫동안 롱텀 플랜으로 짤 수 있는 거기에 인프라 투자하게 돼서 이제 진짜로 벌크성 컨테이너 수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지금부터 적금식으로 담아가기엔 손색이 없는 섹터가 전 조선주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LNG 선과 관련해서는 네. 미포조선보다는 한국해양조선이나 대우해양조선이 훨씬 더 기술력 같은 게 뛰어나지 않나요? 글쎄 다 좋아요. 기술력이라든가 뭐 대한민국 조선주가 다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미세한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네. 작은 그 네. 뭐죠? 그 가격의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주가에 네. 이런저런 요소로 현대미포조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이신가 그런 보죠?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여기서 종목을 구별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종목보다 어떤 종목을 좋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 상장 이슈 있으니까 그런 이슈에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그쪽이 선에 잡을 수는 있지만 딱 이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한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딱 현대미포조선을 좋게 뭐 이렇게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선주를 바라보는 이유가 요렇다. 그냥 개인적인 탑픽 의견이신 걸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수소와 관련해서 네. 수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수소 동맹도 맺었죠. 현대차, 포스코, 네. 한화 그리고 SK였나요? 수소와 관련된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네 회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수소는 되게 긴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굉장히 수소 긴 에너지를 상용한다는 거는 좀 먼 훗날의 얘기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가 시작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재정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공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이 치고 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수소가 큰 이슈가 있어서 한번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써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가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뭐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가스공사도 저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그래요? 건데 왜요? 가스공사가 왜 포함이 되죠? 한국가스공사가 그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를 하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인데 일단은 제가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은 효성중공업이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그 어쨌든 수소 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의 저장 장치와 이동 능력이 일단 인프라 투자에서는 기준이 될 테니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요런 큰 틀 글로벌 인프라에서 수소로 가져간다 한다면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효성중공업은 크게 올라간 것이 없어 보이는 점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아니 뭐 그냥 지금 개인의 가격이 의견이시니까. 네, 굉장히 비싸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글로벌 투자에서 수소와 따라간다면 효성중공업을 한번 보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 이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 사업이 이미 뭐 1차는 결정이 됐죠. 네네. 2차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네네. 그 뭐죠? 그 충전소와 관련된 네네. 뭐 이런 추가적인 또 그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시장의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거. 네네. 유럽도 이제 뭐 그러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혜받는 것으로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이 재정을 써서 한다는 거는 모든 국가가 다 당면한 문제잖아요. 네. 한국도 당연히 재정을 써서 해야죠. 경기 부양,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네. 그랬을 때 수혜를 받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테마 섹터로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뭐 K 뭐 뷰티, K 방역, 뭐 K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보시는 네. 건가요? 뭐 일단은 수소와 관련된 종목을 피킹해서 말씀드리기가 워낙 소형단에서 우리는 워낙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종목들이 안 되고 나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바이오로 이렇게 좀 기세를 뽐내는 종목들이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지금 여기서 수소 중에서 이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굉장히 종목 피킹을 말씀해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이 수소만이 아니라 네네. 그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네. 한국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리 그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고요. 환경을. 네네네네. 그게 아니라 한국의 인프라 사업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일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거기에 요거는 예. 완전히 또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준비도 했던 얘기인데 해볼까요? 예, 하세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종목 중에 대북주와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네. 네, 단기 이거는, 트레이딩으로. 네,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한 뭐 단기. 3개월 정도 관점, 또 6개월 정도 관점으로. 보통 우리 스윙으로 표현하는. 네. 3개월, 6개월이면 스윙보다는 조금 더 긴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제 시장이 한번 어쨌든 충격파를 맞았고 조금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후의 시장이 인프라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종목을 얘기해서 제가 좀 땀이 나는데 이 그 과도기 과정 속에서는 극심한 테마주들의 이제 순환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대선 전에는 대선 테마가 극심한 기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장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대선 인물주라고 대변되는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정치 테마죠. 네. 진짜 테마가 센 테마인 건 사실이에요. 불변의 강한 테마인데 지금 공약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9월 말부터 국민의힘 10월 10일에는 이제 여당에서 이제 후보 선출이 되게 되면 그 전부터는 이제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부동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건설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제 대북주인데요. 대북주를 어떤 분들은 이제 현 정권이 힘들어서 말기에 어떤 새로운 반전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극적인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만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제가 제가 북한과의 이슈를 보는 것은 다 미국 이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행보 자체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이제 이건 너무 기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을 자기만의 이익으로만 썼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공약 1번, 정책 1번의 그 패러다임은 뭐냐면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배경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말이 동맹국가의 관계 개선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중국과 선을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을 다 미국 쪽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전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할게.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은 굉장히 배고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잡아야 되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안 잡더라도 여기서 획 돌아서는 것보다는 지금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한 생각의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락이 있었죠. 한미 이제 훈련이 있었고 여기서 북한에서의 입장 발표가 그렇죠. 있었고 대북주들. 네, 그러니까 악재 지금 다 뚜드러 맞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있었는데 오늘 아난티랑 대하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또 중소형 건설주들은 좀 여기에 또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지금 이 과도기에 변해가는 좀 지수주로서의 대응이 어려운 이 시기에 좀 올해 10월 이 정도까지는 이런 쪽에 좀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번 트레이딩 해볼 수도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네.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볼 네.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준비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아니 근데 여기 공중파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네. 예. 제가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라서 제가 지금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떨리고 있어요. 어느 선까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냥 뭐 효성준공 얘기하셔도 돼요. 대신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이건 이제 그 대신 명확하게 이건 추천이 아니라 단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개인의 뷰를 네네. 알려주시는 거고 단지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스터디할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나름대로 같이 그 명분에 동의가 되면 네네. 이제 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어쨌든 저희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스터디를 해보자는 거죠. 네네. 예. 그 스터디를 해서 과연 정말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도 이건 뭐 사면은 뭐 보통 분할 매수를 해야지 뭐 그렇죠. 바로 샀다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많이 땀을 인프라라고 흘리셨지만, 한다면, 예. 네, 우리나라 니들이랑 한다면 이런 이슈가 이제 그러니까 나올 수도 왜냐하면 있겠다. 이거예요. 지금 정부의 임기는 1년 정도, 1년 좀 넘게 남았죠. 이 안에 펼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혹은 그다음에 또 바로 내년 상반기, 중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정책 테마. 이거는 이제 앞으로 후보들이 내놓는 어떤 정책이 될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상충이 되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중복되는 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좀 어려운 아예 거예요. 별개입니다. 그건 아예 별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테마성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진짜 재정을 쓰는 것은 사실 지금부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썼죠. 우리 한국에서는 재정을. 네, 뭐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혹은 그 정책 자금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 게 뭐 BBIG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로 이미 우리는 한번 테마, 이 정책 테마는 다 소모가 된 거, 인프라 테마는 소모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우리 정말 인프라와 관련된 네. 이야기. 근데 이제 원하시는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력을 갖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자라는 개념은 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바이든 정부라든가 네. 유럽 같은 네.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은 신선하고 그것이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현 정부의 어떤 인프라 사업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소진됐다. 앞으로 나오게 될 정책 테마와 관련해서가 아마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글로벌 인프라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철강, 건설 이쪽들은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굳이 시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쪽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시점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의미는 전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 네.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어떤 동향을 네.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네. 포인트를 찾는 게 낫다. 요를 짧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는 것을 표현할 때 소비와 투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정부 지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소비였어요. 돈을 찍어서 가게에다 직접 꽂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또 한다고요? 코로나 델타 변해서 또 한다고 경제를 살리려고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죠? 투자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부터는 재원을 마련해서 무언가를 투자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니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인프라 투자를 봐야 된다는 것의 결론적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테마가 한번 휩쓸고 갔잖아요. 미국에서 그 인프라 사업 그 전후 그 법안 네. 통과될 때 그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네네네. 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때는 맛만 봤죠. 맛만 그날 본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페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인프라가 진짜 움직일 때는 페노션을 반드시 함께 놓고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원자재 수송이라든가 어떤 기계 설비 수송이라든가 그렇죠. 사람인가 화물이 아닌 네, 실질적인 저 이제 컨테이너가 무역량이 아닌. 늘어날 수 있는 이제는 지금은 H&M 같은 경우는 지금 H&M 비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에서 모든 걸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미중 간의 장국에서 앞으로는 수출 수입이 어렵겠구나. 이거는 미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서 사야 될 것들을 미리 샀어야 되고 팔 거를 먼저 팔았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콩,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제 BDIGS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그날의 이제 페노션 주가 움직임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뒤로는 이제 바로 이제 조정을 줬죠. 하지만 긴 호흡에서 저는 페노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자의 관점을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제대로 네. 상승할 만한 종목 혹은 섹터를 네. 픽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이 처음이시라 너무 조심스러워하셔서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 일단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돈을 버는 투자자들은 있잖아요. 네. 주변에서도 많이 또 고객분들 보고 있고 뭐 VIP 손님들 보고 하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글쎄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다 돈을 벌고는 싶어 하는데 참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가장 좀 주식 네. 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증권 입사한 지 영업 17년 차 접어서는데 제 나이에서 이 정도 깜냥으로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정말 많은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제 경험치상으로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뭐 이런 질문으로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거를 깨드려야 되는데. 이 좀 험불, 유튜브답게 방송을 했어야 돼요. 겸손한 모습 이런 거 다 깨야 돼요. 근데 겁이 나면 제가 다음번엔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껍질을 벗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불러주실지 모르겠네요. 다 베껴가지고 와야지. 제가 주식 투자자분들께 꼭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을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는데 적을 알면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거든요. 실제로 그 말의 뜻은 나를 알아야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에 이제 작년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이 대거 우리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만 잘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발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시시각각대로 변할 때 어떤 시장에서 내가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벌고 이번에 까먹었고 다음번에 벌고 다음번에 까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번에 나의 기회가 시장에 온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벌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이 온다면 확실하게 그때만이라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맨날 장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방송에서 네가 사람이 맨날 남 핑계를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꼭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투자자인지를 어떤 투자자인지를 못 알아가는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 핑계를 대면은 누가 괜찮대서 샀다. 네 그러면 저를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원인 그러니까 그 돈을 잃은 원인 분석이 잘 안 되니까. 억울하더라도 내가 왜 옆집 수녀엄마 말을 듣고 내가 샀을까? 라는 원인을 찾으면 다음번 매매는 달라지겠죠. 근데 그때 수녀엄마가 사라고 했는데 틀렸어 하면은 다음번에 철수 아빠가 얘기했었을 때 이거는 진짜인 것 같은 데서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다음번에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 핑계를 대는 거에서는 조금 이거는 좀 피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진 분들. 내가 매매 기법이 굉장히 좋은 매매 기법이 있어서 작년 동안부터 올해까지 큰 수익 내신 분들은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식을 포커에 비교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원페어 잡은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포카드를 잡았 순간 풀하우스가 되는 순간 포커드한테 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주식 이 종목 이 시황에 대해서 너무 큰 확신과 자신감이 들 때는 반드시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떤 시작에서 많이 버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요소거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번이 뭔지 아시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1번이 돈을 까먹지 않는 것이거든요. 투자 원칙 2번이 뭐냐면 투자 원칙 1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깡통이 3번 난 사람인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서 한번 그 3번의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뼈에 그런 말들이 저는 새겨져 있어서 이제 수비하는 방법도 이제 저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어떤 트레이더인지, 사실 주식이 막 좋을 땐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몰라요. 뭐 맨날 돈 버는데 뭐 내가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좀 최근에 석 달이 힘드셨다고 한다면 이런 힘든 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트레이딩 기법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투자를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으로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실수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개월간 돈을 계속 잃고 있었다면 그리고 주식을 잘못 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뭘 잘못했을까? 네.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실력은 느는 게 아닐까. 예, 저도 동의가 되네요. 네, 오늘 예,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힘드셨겠죠. 그래도 뭐 기운 너무 잃지 마시고요. 또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